문재인 정부의 아슬아슬했던 장관 인선 작업,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나온 문정인 특보의 발언도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만만치 않은 숙제를 한꺼번에 치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부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결국 이제 자진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인선 과정에서 큰 시련을 겪은 건데 지금 그 후속 인선 지금 준비 작업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취재하고 있는 이세영 기자 지금 나오셨는데요. 청와대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29일부터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네. 28일에 출국을 하는데 그 전에 내각 인선은 마무리 짓는다는 게 네. 청와대 방침이고요. 지금 남아있는 자리가 법무장관, 복지부 장관, 산자부 장관인데 네. 어제 인사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렸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인선 문제가 논의됐다고 하는데 일단 뭐 결론은 나지 않았고요. 근데 이 세 자리의 인선이 늦어지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검증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인데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도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들을 토로를 했고요. 근데 일단 인선 기준이 강화된 것도 있고 이건 특히 이제 이낙연,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뭐 위장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5대 기준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처음보다 인선 기준이 강화된 것도 있고 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인재 풀에 들어있던 인사들이 제안을 해도 고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워낙 낱낱이 까발려지는 이 분위기를 보면서 그래서 인재풀이 좁다. 모시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발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청와대 반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초기에 대통령 선거 직후로 약간 되돌아가 보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런 인사 잘했고요. 또 뭐 외교부 장관, 또 정책실장 이런 이제 파격적인 인사가 쭉 이어졌고 특히 의원들을 이제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김현미 의원, 네. 또 행대부 장관 김부겸 의원 이런 분들 발탁하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야 역시 준비된 대통령이 맞나 보다 이제 이런 네. 평가를 받았는데 한 가지 좀 의문입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숨이 가빠지는 건지 이세영 기자가 보기에 그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게 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발했다는 게 가장 큰 족쇄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시스템 인사를 통해서 한다면은 걸러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워낙 급박하게 내각을 꾸리다 보니까 이제 평판이라든가 또 어떤 그 기존의 연고, 뭐 학연, 지연 혹은 운동권 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개혁성 이런 그 새 정부의 통치 철학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 개혁성이 또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그 연고들이 좀 그 부각이 됐고 강조가 됐고 그 과정에서 좀 검증이 소홀했거나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어도 좀 안이하게 넘어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추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네. 완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게 진행됐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도 하나 궁금한 게요.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인사의 어떤 장점이 인사를 추천하는 네. 그런 기능하고 검증하는 그런 기능하고를 이제 철저하게 분리했다는 그 대단한 네.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를 추천을 해도 그 위원회에서 이제 투명하게 의논을 해서 네. 토론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아주 그 인상적인 네. 시스템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럼 그런 시스템이 복원이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인사추천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제 처음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삼심제라고 보면 돼요. 네. 인사수석이 발탁하고 추천을 하면 민정수석이 검증을 하고 이 양수석실에서 논의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여러 수석들과 비서관들이 들어오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일종의 배심원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를 3배수 이내로 압축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까지는 그게 없었죠. 특히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인사수석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이 검증하고 이거를 비서실장과 몇 명이 모인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바로 발표하는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이런 그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 3심제하고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인사추천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그동안엔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인수위도 없었고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는 가동을 못했다 지금 그런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인사추천위원회가 이제 가동이 됐다는 거고. 어제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뭐 안경환 후보자 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례는 돌발 상황은 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참여정부 때는 또 중앙인사위원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공직 후보자로 발탁할 만한 사람들의 정말 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탄탄하게 구축이 돼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발탁 단계부터 쉽지가 않은 게 있고, 그러니까 발탁 과정에서 이 풀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그 인사추천위원회가 가동이 되면 지금까지 가장 그 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비판이 되게 된 게 이제 모은 인사다, 코드 인사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시스템 인사의 외양과 정당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사 실패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고 실패가 발생하더라도 뭐 책임이 분산되는 이런 효과들은 있겠죠. 네. 그 지금 가장 어쨌든 중요한 자리 법무부 장관일 겁니다. 검찰 개혁이 상당히 중요한 개혁 과제이기 때문에 안경환 교수가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학자 카드는 이미 좀 유효성을 좀 상실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될지 상당히 궁금해요. 뭐 정치인 장관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여전히 비정치인 카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물망에 오르는 뭐 범주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좀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까? 이쪽 국회 쪽에서도 이제 워낙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학자를 시키려다 실패했으니까 이제 학자를 그만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학자 중에서 누가 있는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비검찰 학계 또는 전문가 그룹에서 찾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무슨 뭐 전직 대법관이라든가 전직 변협회장 또 교수 출신 이런 분들 쪽에서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인들, 전현직 국회의원들 얘기가 좀 있지만 그것은 찾다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지금도 열심히 그 사람을 찾아서 지금 검증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가 내건 적폐청산과 개혁의 가장 핵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혁성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경환 후보자가 뭐 어쨌든 중도 사퇴를 했지만 그 사퇴하던 당일 오후까지도 청와대 분위기는 안경환 카드를 굉장히 그 집착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 논리가 들어보면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이걸 흔들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된다. 개혁성이 탁월한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하는데 안경환 카드가 무산되면 결국 검찰 쪽 인사를 발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검찰 개혁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안에서 굉장히 그 강하게 제기가 됐다고 해요. 그만큼 개혁성과 비검찰 출신에 대한 이런 선호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치인, 그러니까 검찰을 좀 잘 아는 정치인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라든지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거 다 법률안이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 법무장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를 많이 안 하나 보네요. 마지막 선택지로 이제 남겨놓고 있는 것 같고요. 좀 사람 이름을 몇 사람 얘기를 하면 민주당의 중진이죠. 박영선 의원, 또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 또 전해철 의원, 이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측근이죠. 이런 분들이 가능한 카드라고 하는데. 본인들이 좀 고사하는 분위기, 검찰 개혁하기가 이제 사실은 좀 쉽지가 않고요.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복잡한 사정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엔 뭐 경기도지사라든지 이제 다른 쪽에 좀 관심이 있고요.
또 전직 의원 중에서는 이제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 우윤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법사위원장 경험도 있고 해서 이제 가능한 선택지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아직도 이제 유효하게 살아있는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관 후보자, 장관 세 자리가 이제 남았는데 다 이제 인사추천위원회에 이제 올라갈 것이고 거기서 합의제 뭐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네. 그게 다 이제 결정이 되고 결국엔 인선이 될 텐데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까지는 그게 다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문정인 특보의 발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죠. 청와대 대통령 이제 특보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동결하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 그리고 사드로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문정인 특보 어떤 분인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현직 연세대 정외과 특임 명예교수로 네. 있죠. 그리고 햇볕 정책의 강력한 주창자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외교안보 정책에 깊숙이 관여를 해왔는데 임동원 전 국정원장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대북 협상파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제 동북아 시대위원장을 맡아서 외교 정책, 외교안보 사관외교라든가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2012년 대선 전부터 외교안보 정책을 자문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상당히 깊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에 부상한 이른바 연세대 정외과 라인의 대북격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국가안보실 2차장에 발탁됐다가 낙마한 김기정 지금 연세대 교수, 그리고 캠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했던 최종건 교수. 네. 이 두 분이 이제 제자 그룹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이분이 이제 국제정치를 전공한 학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소신입니다. 그냥 대북 포용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매우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한 대북 포용 정책. 이런 주장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그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하고 내용상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보수 쪽에서는 햇볕 정책은 무조건 북한의 퍼주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햇볕 정책 세 가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튼튼한 안보,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최우선적인 어떤 전제로 깔고 그 위에 대북 포용 정책을 펴자. 이런 것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 이런 건데요. 바로 이게 문정인 교수의 어떤 국제 정치에서의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우 일치하는 사람이고요.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에 다 특별 수행원으로 참석을 했죠. 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어떤 일종의 뭐 지도 교수라고 할까요? 대북 정책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금 연세대학교 그 김대중 도서관 관장을 맡기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안보실장 후보로도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지 않았나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갈등이 요즘 이 프레임이 갑자기 다시 부상을 했는데 뭐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주파에 가까운 인물이고 그래서 이른바 이 외교부 직업 외교관 출신들로 구성된 이 동맹파의 견제를 받아서 발탁이 무산됐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데 어디까지 맞는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자들한테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네.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뭐 나는 학자로서 가서 얘기한 거다. 자꾸 나를 대통령 특보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는 교수다. 현직 교수다. 그리고 내가 무슨 뭐 돈 한 푼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내가 학자로서 가진 소신과 신념을 정책으로 풀어서 대통령에게 자문을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과 이 문 대통령을 이렇게 연결짓는 바로 이렇게 그런 이 보수 언론들의 공격의 일종의 방어선을 친 거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기자들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개떼처럼 달라붙으니까 이제 밀치고 이런 또 과정도 있었다고 해요. 네. 아무튼 이제 말의 내용은 문정인 교수 말이 좀 일리가 있습니다. 안보실장을 맡은 것하고 특보를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안보실장이라면 정책 당국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조심해야 되고요. 안보실장의 말은 개인 의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특보이면서 이제 전문가, 교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대통령을 특별히 좀 보조하는 사람 이런 것이죠. 이 사람의 모든 의견이 다 대통령 문재인 정부하고 일치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분의 말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이건 또 약간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우리 미국에서 대북 관계 정책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이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고 걱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제 그거는 우리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확인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어떤 소동은 끝나야 되는데 국내에 이제 지금 위축되어 있는 좀 보수 정당, 보수 세력 쪽에서 이 발언을 빌미로 해서 이거 봐라. 이게 문재인 정부가 바로 과거에 잘못된 대북 퍼주기를 했던 그 정책을 지금 이어가는 것 아니냐. 네. 지금 북한의 도발이 막 더 가해지고 있는데 엉뚱하게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 비핵화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남북 당사국 간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이제 주변국 관계, 한미, 한중, 또 중국, 러시아, 일본까지 다 포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국제적인 해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른바 육자회담을 통해서 도출된 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비핵화 원칙들이 있는데 뭐 간단히 요약하면은 포괄적 해결,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동시에 해결한다는 거. 하나는 단계적 해결, 핵 동결에서 시작해서 완전한 핵 폐기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행동에 상응하는 저쪽의 행동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자. 상호 신뢰에 바탕에서. 근데 문정인 특보가 얘기한 그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와 그 추가 핵실험 동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행동 대 행동. 행동 대 행동, 네. 단계적, 포괄적 해결의 원칙에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CBS 인터뷰에서 2단계 해법을 얘기를 했거든요. 비핵화라고 하는 게 대화의 전제가 아니라 비핵화는 최종적인 목표고 그 비핵화를 위해서 우선은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 이른바 동결에서 시작해서 2단계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 프로세스를 제시한 적이 있는데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도 저는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 사드 때문에 깨질 동맹이라면 그게 동맹이냐라고 하는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특보로서 미국에 가서 발언을 하기에는 좀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게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나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이제 힘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국가 대 국가 대등한 관계라면 문재인 교수의 말이 단 하나도 틀린 내용이 없는 겁니다. 대북 정책,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하고 한국이 약간 역할이 다른 거죠. 양쪽 다 어떤 압박과 관여, 여기서 관여라는 건 이제 대화를 포함한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걸 통해서 북한을 이끌어내야 된다. 여기 일치하는데 미국의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는 압박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거고요.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와 동시에 대화도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는 게 매우 정당한 거죠. 그런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나 안보실장 같은 당국자가 그런 얘기를 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문정인 교수는 난 특보고 교수니까 한국 안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얘기가 된 거고요. 그 또 세미나에서 현장에서 기자들 질문이 좀 공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좀 괄괄하세요, 성격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아마 고민하다가 그냥 현장에서 좀 이렇게 좀 쏟아부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뭐 일단 일단락이 된 거고요. 이 얘기를 국내 언론에서 특히 보수 성향 신문에서 자꾸 확대해서 부추기고 왜 그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하고 자꾸 우리 목소리를 내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제 자존심을 포기한
그런 반응이라고 봐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제대로 못하는 뭐 약소국의 서름 뭐 이런 것도 있을 그런 수 거죠.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가지고 국내적으로 이렇게 악용을 하고 공격거리로 삼고 그건 그야말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비이성적이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만만치 않죠. 미국을 숭배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내 친미 기득권 세력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외교안보 문제 해결의 최적임자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고차 방정식 같은 대북, 대미 관계를 잘 풀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